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재계의 걱정, 요즘 이것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업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고요. 몇몇 대기업 그룹을 제외하고는 경영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재계, 과연 해법은 있는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갈수록 거세지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의료 민영화로 의료계 갈등도 지금 아주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불편도 커지고 있죠. 과연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민영화 논란, 해법은 무엇일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기업 간에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기업 간 양극화 실상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익성이나 안정성에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실적 성장 속도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상생을 강조했지만 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겁니다. 지난 11일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서 내놓은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내용입니다. 국내 10대 그룹과 통계청이 최근 조사한 12,010개 법인간 매출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10대 그룹의 1인당 매출은 14% 늘어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10대 그룹의 인당 매출은 10억 6천만 원에서 1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7억 4,800만 원에서 6억 600만 원으로 격차가 8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년 동안 4대 그룹인 삼성과 현대차, SK, LG 그리고 중하위 그룹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상위 그룹의 평균 자산 총액은 2009년 104조 원에서 179조 원으로 80% 증가했고요. 5에서 30위권 그룹은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이렇게 성장세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부채도 급격히 증가해서 재무 구조까지 나빠졌는데요. 중소기업의 부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7조 원에서 2011년 31조 3천억 원으로 83.6%나 급증을 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양극화, 과연 해법이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수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양극화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양극화의 해법은 있을지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대표님, 저 자료 하나 보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준비가 잘 안 됐네요. 제가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룹별 평균 자산 총액인데요. 네. 맨 위에 있는 선이 우리 재계 1위부터 4위까지의 이제 그룹 자산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성장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래 이제 5위부터 10위까지, 그다음 마지막 선이 11위부터 30위까지인데 거의 성장도 멈춘 상태고 전체 평균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굉장히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 현대차 그룹 한두 기업의 독주가 우리 경제 성적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갈수록은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양극화 문제는 사실은 기업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개인들의 문제도 있고 소득의 문제도 있고 이것이 겹침으로 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는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주식시장 같은 데를 보면 아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인데요. 예. 실물 경제의 어떤 그 산실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가 급등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시가총액이 지금만 해도 200조 원이 지금 넘고 있는데 두 기업을 합치면은 그러면은 전체 시장의 거의 20% 이상을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은 전부 그쪽으로만 몰리게 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역할은 가장 큰 것은 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루트인데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 투자도 글로 다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다른 기업들은 동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금 조달의 창구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뭐 동양그룹 사태라든가 뭐 STX 그룹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사실은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외면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도 발행이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기업음이라는 거를 그건 이제 자기네끼리 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의 자금이 잘 나가는 한두 기업에 쏠려버리는 현상. 그렇죠. 그 쏠림 현상 때문에 예. 말하자면 기업 간에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제 지금 성장률이 사실상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네. 뭐 2%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덕이 아닌가. 그렇죠. 그건 거시적 지표상 예. 이제 예. 뭐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것을 전체 평균에서 2%인데 그렇죠. 저쪽은 지금 뭐 한 10몇 %, 뭐 1년에 한 20%가량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금 사실상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봐야 성장이라고 되겠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참 심각한 문제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게 2012년 기준인데요. 500대 기업 총이익의 56.9%가 삼성이랑 현대가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4.4%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 두 기업이 사실은 한국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계속 뭐 잘 나가면이야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삼성전자의 지금 주력인 어떤 모바일 분야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현대차의 주력인 자동차 분야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면 네. 사실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을까 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정부나 그 경제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예. 이러한 쏠림 현상에 나타난 결과 예.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른 어떤 기업들 또는 다른 산업들 예를 들면 뭐 건설이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해운이나 뭐 이런 그 분야들에 대한 공의 발전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여기에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부양을 해서 잘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두 쪽에만 지금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의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은 지금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것에서 오는 경제의 어떤 불균형적인 문제 예. 이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한때 뭐 불과 1년 전이죠 우리가 경제 민주화에 그렇죠. 대한 열풍이 불었던 것도 그것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계속 지금 잠재적으로 돼 있는 어떤 어젠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죠. 이제 거기에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잘 나가고 있는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외에도 잘 나가는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유지할 때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 철강, 화학, 해운 네.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산업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최근 와서는 뭐 철강도 그렇고요. 네, 화학, 그렇죠. 해운, 뭐 조선 성적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죠, 지금.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우리 경제에서의 기업 간에 예. 또는 그 대기업 간에 이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 했는데 사실은 IMF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양극화의 출발점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과도한 어떤 기업들의 그 탐욕에 의한 투자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너무 커졌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IMF라는 어떤 이런 사태를 맞게 됐는데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온 이제 우리가 2000년 산업과 21세기의 사업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 2000년대 사업은 중후장대형이 많았죠. 투자가 많고 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쪽이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IT 산업으로 이 무게중심이 올라갔죠. 근데 고용률도 떨어지고 뭐 이런 IT 산업은 그렇게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산업의 이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 예. 두 번째는 중국의 이 대대적인 공세였죠. 중국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저가에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석권하고 있었던 조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고요. 물론 2008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물동량도 줄어들고 하는 것도 원인이었죠. 예. 그때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화학, 철강, 조선, 화학도 예,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결국 이제 추월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두 개의 요소가 예. 지금 IT 분야, 자동차나 예. 휴대폰, 모바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예, 예. 그 휴대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쏠림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가 아직까지 그 분야는 예. 중국의 도전이 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보면 기술 격차가 한 뭐 전문가들 한 1년 정도 지금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이 따라온 얘기하고 것이죠. 있고요. 근데 삼성의 지금 그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 수익의 70% 가까이가 지금 그렇죠. 모바일에서 만들어지고 예, 있는데 그렇죠. 예. 모바일 시장의 성장도 더뎌지고 중국 업체들이 또 치고 올라오게 되면 네. 사실 삼성전자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은 사실 우리 경제 전반이 위기를 타격을 맞죠. 입겠죠. 예. 외국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면 예. 왜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달러가 넘치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요. 삼성전자의 성장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제 많은 돈이 들어오고 또 환율이 내려가고 뭐 이런 어떤 그 계속적인 연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 약간 그 양시 양비의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양시의 견해는 지금의 어떤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예. 뭐 애플을 능가하는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속적으로 시장 1위 기업은 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어떤 불황이 와도 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생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좀 양적으로 보는데 비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 부품 소재의 절반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수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곰이 제주를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그 노력하는 부분이 아마 그쪽일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예.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모직의 어떤 그 사업 구조를 바꾸고 예. 또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를 IT 분야의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삼성 SDS와 다른 쪽을 뭐 합치고 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 또 이건희 회장도 소재를 강화하겠다 예. 이런 발표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그러한 어떤 그 구조, 매출 구조, 수익 구조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것을 개선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완제품이 아주 많은 수의 부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한 개의 기업이 그런 부품 소재를 다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경쟁력을 갖기는. 그렇죠. 그래서 독일 봐도 그렇고 일본 봐도 그렇고 사실 부품 소재 산업은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취약해서.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정부나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예, 예. 기존 정부에서도 말하는 이른바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 생태계라는 말은 예.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차용한 개념이죠. 저는 생태계 얘기를 할 때, 산업의 생태계를 얘기를 할 때 하나 예를 드는데 호랑이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고기를 먹는데 호랑이는 숲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풀을 먹는 게 아닌데 숲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초식 동물이 거기 많이 예, 그렇죠. 있기 때문이죠. 예. 바로 그것은 풀이 많이 자라면 초식 동물이 많이 자라고 초식 동물이 많이 자라면 호랑이가 살이 찐다는 것이죠. 대기업도 예. 자기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초식 동물과 풀을 예. 풀이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에서는 융합적 자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예. 들면 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산업의 단절성이 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금융산업과 이런 실물경제, 뭐 전자산업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술 개발과 금융산업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산업에서 기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금이라든가 재무적인 게 가장 문제죠.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금융과 이것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린 그것에서 단절이 너무 많고 적용되는 법도 너무 체계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 기업인이 자기가 돈을 뭐 벤처 캐피탈에서 빌려가지고 이것을 투자해서 어떻게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을 때 예. 금융적인 문제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융합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해 줌으로써 근데 우리 시장의 이런 그 성장 동력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두 기업의 어떤 쏠림 현상을 조금 줄이고 새로운 네.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이종 간에 그리고 기술 간에 그런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욕심이요. 예. 저는 기업 간에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그 대기업의 어떤 그 편향된 예. 이익 편취에 대한 의식.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개발을 한 뭐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대기업이 편취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또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갖고 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술을 사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용해 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에게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예. 그것은 뭐 원천적인 기술을 뭐 채용해 가버린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참 많죠. 그 우리 시장에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당히 대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문제죠. 보면은 정부의 많은 정책들도 이 같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예,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도 해주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자갑적으로 좀 사고 네. 예, 사람 빼내가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죠. 그 돈으로 또 중소기업은 예.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뭐 이런 좀 아까 말씀하신 좀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예. 대기업도 미래가 없고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그에 대기업의 미래를 앞서서 중소기업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먼저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최악의 조건이 민첩성도 온다면. 떨어지고 그렇죠. 유연성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 나중- 새로운 네.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갖다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해주고 그렇죠. 개발된 기술 상품 또 대기업에서 사주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생태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그 간단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예로 것 하나 같아요. 들어보면은 뭐 저희가 상장사 지금 한 1,800개 되는데 예. 거기는 이제 자산 규모별로 매출별로 이렇게 뭐 다 이제 그 보면 예. 예를 들면은 뭐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예. 그 기업들의 평균 그 영업이익률은 한 7%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5천억 원은 대기업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그 밑으로 보면은 평균 3%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반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 그 이제 규모가 작거나 덩치가 작은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겨우 입에 풀칠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의 예. 한 30%는 예.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하청업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작년 예. 영업이익률이 14%였습니다. 예. 그러나 삼성전자와 연관 있는 뭐 하청 또는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5%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결국은- 나가는 대기업들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근근히 유지가 되고 그렇죠. 있는 수준이죠. 그것도 뭐 좋은 낙수보다도 예.
겨우 바람에 날리는 콩가루를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 정책 보면은 사실 대기업을 굉장히 조금 제재하면서 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저 이스라엘 총리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니까 네. 만약에 이스라엘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그룹이 한두 개만 있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장률 그리고 국민소득도 훨씬 더 높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벤처 문화는 잘 만들어져 있고 좋은 기술, 좋은 제품 많이 개발이 됩니다만은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다 M&A를 통해서 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는 토양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지금 잘 나가는 이 두 기업도 더 잘 나갈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지적하는 그것을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게 뭐 어떤 공권 차원에서 예, 예. 중소기업이나 뭐 이 소기업들을 뭐 해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회사들이 이 해당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상생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뭔가 그렇죠. 예. 그 개념이 중요하고 실제로 뭐 그런 정책도 한 몇 년 전부터 아주 그 가시적으로 이렇게 예, 예.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 효과라는 것이 미미하죠. 예. 그것은 아마 자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참 기업이 커가려면은 결국 돈하고 사람인데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보면은 중견기업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취업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중소기업을 선택을 하는데 이런 참 인재 쏠림 현상이 더욱 이런 우리 기업들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인재가 중소기업에도 가고 이렇게 좀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해법이 쉽게 있었다면 말이죠. 예. 지금 문제가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떤 개인이 직업을 선택을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는요. 예, 예. 본인의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본인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풍족하냐,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분야를 선정을 해서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예.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보장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저는 미디어에 대해서 항상 그 참 불만을 표시합니다만은 예.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상당수 언론인들이 예. 언론에서 예. 뭐 어떤 특정 대기업의 예. 입사 경쟁률이 뭐 100대 1이니 200대 1이니 이런 큰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예. 사실 그런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쏠림 현상을 그럼 그런 기업에 못 가면 예. 스스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언론의 책임도 있군요. 그것이 이제 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기업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자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민영화 논란은 아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등장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뭐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고요. 또 그때마다 공공성 여론에 밀리곤 했죠. 그래서 사실 지난 MB 정부 때도 많은 공기업들의 민영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실적은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겠죠. 과연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경제원 최순로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뭐 서로 뵌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 처음 인사를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민영화 논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이 지금 뭐 12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의료 분야, 공교육, 가스 분야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성 추구냐 아니면 지금 뭐 방만한 경영, 효율성을 통해서 민영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좀 향상시켜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냐, 뭐 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네, 우리 사회가 그 민영화의 성공 경험이 참 많죠.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과감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 이제 성공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마련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경제가 많이 침체하고 어려워요. 예. 이런 순간일수록 사실은 경제를 다시 활력을 찾는 그런 민영화가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새로운 해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민영화를 각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특히 그 선진국에서 많이 성공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아직 민영화가 안 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지금 공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적자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활력을 찾는데 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수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네, 그렇죠. 가지고 계시는 예, 아무래도 거죠? 이제 예. 세금을 이제 아끼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예. 이상규 대표님은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예, 것 저는 같은데요. 전혀 예.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예. 공공기관을 국가가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필요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민간기관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 공공적인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예. 또 경영 합리화나 효율화는 물론 필요하죠. 또 굉장히 다각화도 해야 되고 한데 그것이 민영화가 답이 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민영화를 시작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어떤 그 공공기관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환경이 또 변화하고 그러한 가운데 또 민영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공공영역은 영원한 공공영역으로 남아야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KTNG 같은 경우에는 예. 초기에 국가가 이제 독점적으로 할 때는 예. 그게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되어서 공기업이 되었지만은 예. 지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이 되어서 민간 회사가 되어서 잘 되고 있죠. 예. 근데 그것은 뭐 민영화 한다 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 피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곳인데 철도 뭐 이런 그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을 민영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특정 몇 개 나라 빼고는 사례가 별로 없고 또 민영화했던 나라들도 다 공공화로 돌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사무처는 이번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 사실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두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철도 민영화가 이제 그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예.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제 코레일을 여러 개 회사 운영회사로 예. 여러 공기업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의 자회사를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민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는 독점의 그 폐해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폐해는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민영화를 정부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공기업을 안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예. 이 공기업의 문제를 갖고 회피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당면한 과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한적인 효과를 갖는 그러한 처방이라서 다소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지금 그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 시각은 결국은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KTX가 비교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엔 민영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영, 지금 뭐 KTX가 안고 있는 많은 부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한다. 이거는 완전히 앞뒤가 잘못된 내용인데요. 첫째 경영 효율화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도 다 잡는 것도 해야 되는데 첫째 수수발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현재의 그 코레일이 과연 경영이 더 효율화될까요? 경쟁의 부분은 비교도 되는 이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첫째 상당하게 흑자가 난 부분이 그 영리 자회사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큼을 현재 코레일이 적자로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민영화해가지고 또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예. 어쨌든 이거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하든지 간에 어쨌든 민간 투자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다른 영국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더라도 그 운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민영화하고 나서 6배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높아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전에는 이제 원래도 미국이 좀 높았습니다. 3배 정도 높았는데 같은 구간에 비해서 거리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6배 정도 높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런 것을 좋아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영리 자회사가 만들어진다 한들 코레일의 적자나 경영 합리화는 여전히 문제를 남는다는 거죠. 이거로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코레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한다면 그 자체를 합리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대표님께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없다, 것은 이런 결국 뜻입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공공재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불편함을. 근데 이렇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이 지금 가격 체계를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간다면 나중에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요? 예, 바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진주 어려운 폐업 사태를 두고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착한 부채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소위 말해서 코레일 자체는 적자 안 하지만은 국가 전체로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운임을 내든지 어차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에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레일을 직사로 가져가는 것이 그 민간 영리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국민들에게 볼 때 소위 말해서 공동구매 같은 싸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기가 지나치게 낮아서 그 국제 기준에 좀 안 맞는 또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일정 정도 높이는 것은 해야 되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죠. 하지만은 그 공공요금의 가격이 저렴하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결국 그거는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보고 돈을 많이 내라. 이것이 과연 경영 합리화인지 효율한지 저는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총장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 찬성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의료 산업이라든가 철도 산업 공공재 성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해졌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공공재의 성격은 강하지만 민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사실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사실 이 지금 논의되는 건 공공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해온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철도와 의료 산업은 예, 그렇습니다. 공공재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그렇다면은 누가 더 공공재적인 성격을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민간이 더 잘하거든요. 더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도 우리 대한항공 과거에는 이제 국영 회사였죠. 예. 그것을 민영화해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경영을 잘 해왔고 항공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도 사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철도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데 이 일본의 신칸센이라든가 이러한 그 여러 개 노선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그런 구조 과정을 통해서 일본도 하나의 그 산업의 성공 신화를 또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비싸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금이 비싸지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요, 정부가 보조하는 그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경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지 요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걸 보시면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여러 개의 공기업이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기업과 공기업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경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맺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이면서도 공적인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금의 낭비를 얼마큼 줄이느냐의 문제지 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TX가 흑자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흑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철도 기반시설, 철로라고 하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이용료를 사실은 코레일이 시설공단에다가 지불을 하지 않아요. 지불하지 않으면서 흑자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용에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국민이 상당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공기업으로 나눠서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전혀 사실을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이 지금 민영화돼 있나요? 지하철 공사지 않습니까? 여러 공사로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 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합니까? 노선이 다르니까 경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요금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하철이 적자가 일정 정도 난 대신에 서울 시민들은 싸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버스도 사실은 민영화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준공공화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서울시가 보조금 주고 하면서 공공화하니까 빠르고 편리하게 저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철도가 흑자가 아니란 말씀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사실 적자죠. 기반 시설까지 포함하면 적자인데 그 부분은 바로 철도가 8개의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싸고 저렴하게 혜택을 주니까 바로 그 유지가 되는 그런 합리적인 적자가 아닌가. 물론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방만한 경위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인력 부분도 그 일부 효율화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현 상태보다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더 좋아진다. 이런 것은 전혀 보장이 없고 외국의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민영화, 영리화했던 것들 거의 지금 다시 공공화 돌아가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공기업 방방경영 문제가 뭐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매번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만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는 우리가 제대로 안 해봤고 몇몇 사례에서 또 좋은 성공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가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런데 뭐 그만이 아니고 IMF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부분을 민영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가는데 사실 그렇게 강조했던 IMF도 이제는 거의 다 철수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우경화했던 나라들 다시 이제 자경화를 하면서 그 좌익 정부들 막 만들어지고 공공화를 강화하는 일종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몇몇 민영화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과연 민영화의 성공인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민영화 해가지고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패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굳이 외국의 실패를 우리도 해보고 경험해봐야지 그것을 만족하고 돌을 것인지 그런 시행착오를 굳이 우리나라가 딴 일도 바쁜데 그까지 할 필요가 있을 거지 이렇게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바라보면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만약에 하나의 단일 회사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영을 할까? 그러니까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경쟁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동조 파업을 1, 2, 4호선 쪽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제 철회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만약 단일 회사였다면 노조가 그런 눈치를 안 보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독점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독점에 따라서 잘못된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코레일도요, 노선을 이렇게 운영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게 되면은 그 노선이 다른 노선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 다른 경합관계를 갖게 되면서 여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비용을 합리화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업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민영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를 줄이는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많고요. 일본도 신칸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KTX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상당히 그 복합적인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무원이 그러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KTX를 여러 회사로 나누게 되고 또 물론 다른 노선들도 운영회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임은 버스라든가 지하철처럼 정부와 협의를 물론 하겠죠. 그리고 보조금도 거기서 일정 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국민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경제 탄력을 높일 수도 있는 길이고 또 철도 산업 자체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번에 그 KTX 노조의 반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KTX 노조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예. 경영 효율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소발 KTX 연기 자회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 만드는 것에 그 논리가 이제 민영화하지 말라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홍원 총리께서도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반대를 하는데 국민의 발을 묶어두면서까지 저렇게 물론 그것이 노조 쪽에 잘못이 없다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노조로서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 사명감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면서 국민의 동의도 못 얻으면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 시장에 있는 그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노조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인력 감축 이거를 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생각이 예를 드는데. 들어서 우리나라의 너무, 철도가 예. 코레일이 과연 그러면 그 비효율적이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성공한 사례로 언급하셨던 그 일본의 신칸센, 예. 신칸센이 그 민영화하면서 예. 200여 개의 산하 기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호텔업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별별 걸 다 하거든요. 부동산 예. 개발업도 하고. 예,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단위 구간당 그 요금을 비교해 봤더니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그 한국의 코레일하고 신칸센하고는 차이가 점점 커져가는 것들을 제가 그 데이터로서 발견을 했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영국 철도 민영화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대처 정부에서 민영화하고 나서 거의 국고 지원이 60몇 파운드에서 28억 파운드로 반 이상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국고의 지원은 줄었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은 2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들은 다시 민영화하자 이야기 안 하거든요. 다시 공공화하자, 또 국가 매입을 해버리자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코레일이 그러면 호텔 사업도 하고 예. 무슨 다양한 음식점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철도의 노조 부분이라든지 또 경영의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노조의 잘못만도 아니죠. 예. 낙하산으로 앉혀가지고 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 철도공사를 운영해왔던 거 예. 이런 것들까지 다 좀 다시 반출을 해서 그런 것을 경영 합리화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민영화는 죽어도 답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외국에서도 다 검증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숨 차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예, 반대하시죠? 예. 왜 반대를 하시는지요?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그 보건의료 가진 공공성을 많이 훼손시킨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아까 비용을 더 사무총장님 드린다는 거죠. 말씀은 의료 분야는 이제 공공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었죠.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지 예. 꼭 공공재는 그건 분명 아니죠. 네. 예, 그런데 예. 왜 그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파트를 제외한 의료는 대부분 공공 부분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민간이 90% 이상 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거든요. 미국조차도 우리보다 공공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예.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효과라든지 이 공공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는 그 마켓 페일리어, 그 시장 실패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그것은 아주 한문에서도 정설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 방안을 들여다보면 의료법인이 이제 영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호텔, 관광 같은 그런 부가 산업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성장 동력 참 찾아내기 힘든 상황에서 의료 분야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좋은 시장을 놔도 우리가 좋은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저도 됐어요. 그 분야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의료 산업이 이제 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본이라든가 시장의 그러한 경쟁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 있는 것은 민간에 의해서 그 공공성이 더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지 그것을 꼭 공무원이 해야지 공공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료 행위도 실질적으로 의사의 그러한 역할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사익
또 의사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도. 근데 그러한 활동이 영리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 규모 있게 그리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수요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업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철도 분야도 그런 면에서 분명히 산업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요. 이 철도에서 우리가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의 그 경쟁 관계, 우리가 경쟁이라는 그 시장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은 이 공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쟁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분야의 독점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요,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높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어줘서 그 부가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현재 낮은 생산성이나 낮은 부가가치 수준에서 높은 임금만을 누리는 독점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늘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사실 공공적인 성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화를 이야기할 때 그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이런 거는 굉장히 산업화 필요하죠. 또 그거는 국가 장려 육성해야 되는 측면이죠. 그런데 의료 산업의 강국, 미국을 뺀 나머지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전부 공공의료가 대부분이고요. 또 의료는 특히 의료 서비스는 제약이나 의료기기는 영리화도 하고 산업화도 하지만은 의료 서비스는 전부 공공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가 GDP의 17%를 쓰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국가 GDP의 7.4%만 의료비를 쓰거든요. 근데 한국 국민들의 헬스 아웃컴,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질병 유병률, 이하율 이런 것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미국보다 2배, 3배 이상 굉장히 효율적인 의료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 안중에서 의사들이 많이 반대하는 이 원격 의료, 요것도 예를 들어 보면요, 정부는 대학병원은 못하게 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영리 자회사가 있으면 대학병원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 구조가 의원에서 28,000개의 개인 의원에서 감기를 보면 11,300원인데요. 종합병원 대학병원 보면 4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자가 똑같은 질환을 질병 코드로 이게 분류한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가 다릅니다. 감기가 심각한 감기가 되어서 폐렴이 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같은 감기를 가지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진료하면 11,300원이면 되는데 원격을 통해서 대학병원 진료하겠다 하면 4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영리 자회사는 돈을 더 벌게 되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4배의 이 수가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같이 GDP의 17%를 의료비를 쓰면서도 별로 국민이 건강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지금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의사들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요. 많은 공공 분야 민영화에 대해서 최근 우리 사회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좀 건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또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좀 해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라서 정부와 코레일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특히 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게 불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고를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이 사실 우리 이 철도 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그 공기업은 앞으로 좀 더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기득권을 위한 그러한 자신들을 위한 기업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코레일에 민영화는 없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지금 최은혜 사장님께서도 부사장 시절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추진해야 될 이유를 도저히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효율화, 합리화 물론 해야죠. 그런데 영리화, 민영화는 답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티 대표 그리고 최승로 자유경제 사무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민영화 논란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만은 경영 합리화도 좋고 공공성 확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명분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 명분의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죠.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양자 간의 건강한 갈등은 필요한 일이지만 양극으로 치닫는 대립은 모두 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